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단지. 하윤서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벗어 의자 위에 조심스레 걸어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결혼식 하루 종일 느껴지던 설렘과 긴장이 손끝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 3살 많고 성숙한 강지호와의 결혼은 그녀가 꿈꾸던 가장 조용하고 안정적인 미래의 출발점이었다. 지호는 3년 동안 한 번도 그녀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깔끔하고 다정했고 무엇보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윤서는 결혼 생활도 그라 비슷하게 따뜻하고 평온하게 펼쳐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신혼집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어딘가 이상했다. 윤서는 메이크업을 지우고 어머니가 손수 챙겨준 실크 슬립으로 갈아입고 온 부끄러움에 두 손을 모았다. 오늘은 신혼 첫날 밤, 그토록 지호가 자신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는 언제나 말했다. 여자는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특별한 날에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윤서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오늘이 더욱 특별할 거라 여겼다. 하지만 지호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윤서를 힐끗 한번 보더니 말없이 옷장 문을 열었다. 그는 도초만 집업 후드티와 긴 바지를 꺼내 입었다. 마치 겨울 캠핑이라도 가려는 사람처럼 단단하게 잠그고 침대 반대쪽으로 몸을 눕혔다. 등을 완벽히 돌린 채였다. 윤서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우리 오늘 첫날 밤인데 괜찮아? 지호는 짧게 대답했다. 피곤해서 내일 얘기하자. 그 말은 얼음물처럼 윤서의 가슴 깊은 곳을 꿰뚫었다. 결혼식 필요가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에 아내를 등지고 자는 태도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두 사람의 거리는 겨우 20cm였지만 윤서는 마치 끊을 수 없는 벽이 둘 사이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손을 조심스레 뻗어 그의 팔꿈치에 닿으려 했다. 그러나 지호는 움찔하며 손을 피했다. 윤서는 그 순간 더 이상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흘러나왔다. 눈은 감기지 않았고 가슴 속 불안과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럴까? 결혼이 이렇게 시작되는 게 정상일까? 새벽이 깊어갈수록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의류가 뭐든 이 침묵은 너무도 잔인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돌아 누워 지호의 하반신 쪽으로 손을 뻗었다. 3년 동안 그 어떤 선도 넘어본 적이 없었기에 이 행동은 그녀에게도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확인해야 했다. 자신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손끝이 스치자 지호의 몸은 기묘하게 경직되었다. 그리고 윤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드러운 촉감을 느꼈다. 그것은 남성의 것이 아니었다. 윤서는 숨을 삼키며 거칠게 몸을 일으켰다. 침대 헤드에 있는 스탠드를 켰다. 순간 방 안은 하얀 빛으로 밝아졌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놓인 광경은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다. 지호는 잠든 척 누워 있었지만 그의 허리에는 여성용 보정 속옷이 감겨 있었다. 레이스 장식이 섬세하게 받친 연한 크림색의 속옷이었다. 그리고 베개 밑에는 작은 분홍색 브래지어가 숨겨져 있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잡아 올렸다. 아주 작고 섬세한, 분명히 성인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닌 듯한 사이즈였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시야 앞에서 파편처럼 쏟아졌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지호가 눈을 떴다. 스탠드 불빛 때문에 눈을 찡그리며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윤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자 그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이불로 허리를 가렸다. 그게 아니라 설명할게.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야? 왜 숨겼어? 이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잖아. 3년 동안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이유가 뭐야? 지호는 숨을 몰아쉬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어릴 때부터 조금 달랐어.
엄마가 원하던 모습으로만 살아야 했고, 그게 나를 망가뜨렸어. 그 말은 오히려 윤서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런민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더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은 단 하나였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 방 안에는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침묵만이 길게 이어졌다. 솔의 새벽 공기가 바깥에서 스며들며 차갑게 흔들렸다. 그 순간부터 윤서의 결혼 생활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부서져 나가기 시작했다. 하윤서는 그날 밤 집을 나와 곧장 친정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창 밖은 뿌옇게 흐려졌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되며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따뜻한 수건으로 윤서의 손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해. 지금은 그냥 자. 하지만 윤서는 잠들 수 없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지호의 얼굴과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브레지어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도 취향의 문제도 아니었다. 이건 진실이 왜곡된 결혼이었다. 자신이 알던 지호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던가? 그가 말한 어릴 때부터 조금 달랐다는 건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윤서야, 할 말이 있어. 제발 만나줘. 윤서는 망설이다 결국 그를 만났다.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 지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얼굴은 하얗고 손은 끊임없이 컵을 만지작거렸다. 정말 미안해. 너한텐 말해야 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 그럼 지금 말해봐. 내가 숨긴 진짜 모습이 뭔지. 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치 숨겨두었던 짐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애매한 상태였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부모님은 날 남자로 키우기로 했고 의료진도 그렇게 동의했어.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사춘기 즈음 되니까 몸이 남자 같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는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부터였어. 내 몸을 감추고 숨기고 바르게 보려야 한다는 강박.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지금도 그래. 윤서는 숨을 삼켰다. 지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도 슬펐다. 그녀는 결혼한 상대가 트랜스젠더도 동성애자도 아니며 단순한 성적 취향자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는 의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럼 얘 결혼했어. 얘 나와 결혼하려고 했냐고.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랑 함께라면 나도 정상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어. 그런 삶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 그 말은 윤서의 심장을 깊게 찔렀다. 그가 말한 평범한 삶의 도구가 자신이었던 걸까?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결국 사회에 맞추기 위한 위장이었을까? 며칠이 지나도록 윤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회사에도 병가를 내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지호의 고백은 그녀 안의 사랑, 신뢰, 미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서는 지호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부인, 죄송하지만 지호 씨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자해 시도일 수도 있다고 해서. 그녀는 이성을 잃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그와의 첫 만남, 첫 키스, 청혼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자살 충동이 재발할 수 있다고. 윤서는 병실에 들어갔다. 기계음만이 들리는 조용한 공간. 지호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얼굴엔 긁힌 상처가 남아 있었고 손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했다. 아직 살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까지 한 거라. 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를 보자 눈동자가 떨렸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넌 떠날 줄 알았어. 아니, 떠나는 게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결정 못 하겠어. 단지 죽지마 마 부탁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더 꽉 잡혔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아내도 연인도 아니었다. 다만 한 사람의 생명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인간이었다. 며칠 후 윤서는 지호의 어머니 조미숙을 만났다. 그녀는 차갑고 엄격한 인상이었다. 집에서 교사로 오래 일했던 사람 특유의 권위가 남아 있었다. 하윤서 씨,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은 아니겠지만 왜 결혼을 망치려고 했어? 윤서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걸 제가 파기했다고. 조미숙은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얘가 평범하게 살아줬으면 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은서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게 욕심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우 씨는 그 평범함 속에서 무너졌어요. 선생님이 지키려 했던 정상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보셨잖아요. 조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윤서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는 있다. 그리고 그를 살릴 수 있다면 잠시 옆에 머무를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강지호는 회복 중이었다.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혼란 속에 갇혀 있었다. 병실의 하얀 벽은 그에게 감옥처럼 느껴졌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는 날카로운 메트로놈처럼 마음을 졸였다. 하윤서는 매일 병실에 들렀다.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지호는 안정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윤서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길고 물결치는 머리, 세련된 옷차림, 그러나 눈빛은 어딘가 슬펐다. 지호가 조용히 말했다. 윤서야, 이쪽은 류혜원이야. 나랑 예전에 잠시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윤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지호가 같이 살았다고 말한 그 어투에서 그녀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혜원은 조용히 일어나 인사했다. 하윤서 씨, 뵙게 되어 반가워요. 갑작스레 만나게 돼 죄송해요. 전 지우 씨의 예전 삶을 아는 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윤서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혜원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혜원의 눈빛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윤서를 시험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같이 살았다고 하셨죠? 연인 관계였나요? 윤서의 질문에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기 전 이야기였죠. 지우 씨는 나를 통해 자신을 조금은 받아들이게 됐고 나는 지우 씨를 통해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윤서의 가슴 속엔 또 다른 파도가 일렁였다. 지우가 자신에게는 숨겼던 삶의 조각들이 혜원의 입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 괴로웠다. 며칠 뒤 윤서는 지호의 개인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누런 봉투 안에는 한 장의 문서와 오래된 사진, 그리고 봉인되지 않은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자산은 모두 윤태현에게 양도한다. 그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다. 윤서의 손끝이 떨렸다. 윤태현. 그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하지만 지호가 사랑한 사람이라고 직접 써놓은 문장을 보자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다. 지호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진짜 감정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넣고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다. 며칠 후 병원 상담실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하륜서, 강지호, 류혜원, 그리고 조미수. 처음으로 모두가 진실을 마주하는 자리였다. 지호야, 어머니 조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이었니? 너? 그럼 유언장을 써놓고 가족은 생각도 안 했어.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내가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상상도 못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꼈어. 태연 형이 그때 옆에 있어줘서 살 수 있었던 거야. 조미숙은 얼굴이 굳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니? 그건 비정상이야. 그 말에 혜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정상이라는 말, 정말 그만하세요. 선생님은 지호 씨가 누구인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신 적 있어요? 당신이 기대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 이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를 부정하며 살았는지 아세요? 은서는 조용히 손을 들며 말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저도 상처받았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게 모든 걸 숨겼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했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호는 고개를 들고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윤서라, 난 너한테 거짓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나도 나를 잘 몰랐어.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살아보려는 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를 선택한 순간 너는 나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 그게 문제야. 모두가 침묵에 빠졌다. 상담실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각자의 감정은 분명히 서로에게 닿았다. 그날 이후 윤서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시간을 달라는 지호의 부탁에 그녀는 생각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녀는 생각해야 했다. 이 모든 고통과 진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사랑이란 감정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복잡함을 그녀는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고 있었다. 하윤서는 병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병실 안에는 강지호가 있었다. 여전히 불안정한 정신 상태였지만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다. 그동안 윤서는 병원을 찾지 않았다.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냉정해질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지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든 이제 중요한 건 그의 다음 삶이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 병실 문을 열자 지호는 고개를 들었다. 잠깐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줘서 고마워. 은서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병실에는 창문 틈으로 들어온 가을 햇살이 고이 퍼지고 있었다. 나 이제 퇴원해. 정신과 치료는 계속 받아야겠지만 혼자 살기로 했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그렇게 해야 해. 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봐줬으면 해. 재단 설립 계획서라. 이름은 블룸재단. 나처럼 경계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만들고 싶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았으면 달라졌을지 모르니까. 은서는 봉투를 조용히 받아들었다. 서류를 훑어보다가 한 줄에 시선이 멈췄다. 하륜서, 후원자 겸 법적 보호인. 그녀는 눈을 들어 지호를 바라봤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부탁이야. 내 이름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덜 두려워할 것 같아. 너는 나에게도,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이니까. 은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날 다시 아내로 부르지 마. 이건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야. 그리고 넌 너답게 살아야 해.
누구도 너를 남자나 여자로 규정하지 않아. 그냥 지호로 살아.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의 눈가엔 미세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며칠 후 윤서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서도현을 만났다. 도현은 정신과 의사이자 지호의 오랜 친구였다.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호의 연락을 받고 다시 한국에 정착했다. 윤서 씨, 지호한테 고마워요. 솔직히 전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버틸 줄 몰랐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도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윤서 씨는 지금 어떤가요? 당신 자신은요? 그 질문에 윤서는 대답을 망설였다. 사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감정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호의 아픔에 가려져 자신의 상처는 방치된 채였다. 저도 조금은 무너졌어요. 제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저도 요즘 비슷한 감정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꼭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죠. 그의 말은 위로처럼 다가왔고 윤서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윤서는 집에 돌아와 지호가 남긴 봉투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에는 재단 설립 계획 외에도 하나의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다. 봉투 거대는 읽지 못한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는 윤태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내용은 간결했다. 지호야, 그날 내가 떠난 건 너 때문이 아니었어. 내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내 미래를 위해 떠나달라고 했어. 너에게 해가 되기 싫었어. 하지만 지금까지도 너를 잊지 못했어. 미안하다. 윤서는 편지를 조용히 접으며 눈을 감았다. 너무도 늦은 진실이었다. 그러나 이 늦은 용서가 지호에게는 또 하나의 치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며칠 후 지호는 윤서를 찾아왔다. 복장은 단정했고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의지가 보였다. 나 편지 읽었어. 이제서야 그날의 감정이 정리되는 것 같아. 나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었고 나 자신도 포함해서.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걸 느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 너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어. 짐이 아니라. 그리고 너는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윤서는 미소 지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볼게. 내 곁이 아니라 내 길 위에서. 그들은 그날 오랜 대화를 나눴고 마치 지난 시간을 정리하듯 모든 걸 꺼내놓았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강지호는 블룸 재단의 설립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다양한 병원과 학교, 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성별 불일치,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윤서는 더 이상 병원에 들르지 않았다. 대신 재단의 명의 후원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몇 번의 공식 행사에만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이전과 달리 눈에 띄게 조용하고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지호도 그녀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여러 번 전했다. 어느 날 지호는 재단 행사 중 연단에서 연설을 하며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누구인지 숨기며 살았습니다. 평범하다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부정했고 그러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당신의 모습 그대로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의 말은 조용한 박수로 이어졌고 윤서도 관중석 한쪽에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도 이제 자신만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행사 후
윤서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멈춰 섰다. 윤서 씨. 서도연이었다.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시간 좀 괜찮을까요? 차 한 잔. 아니면 그냥 산책이라도.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변을 따라 걷는 길은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나무들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지우 씨 많이 변했더군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 아마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겠지. 그리고 윤서 씨도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입니다. 그 말에 윤서는 작게 웃었다. 사실 아직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선택하려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지키면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윤서 씨가 원할 때 옆에 있어도 될까요?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걷고 싶어서요. 이번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윤서는 그를 바라봤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고마워요, 도현 씨.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과 더 오래 걸어보고 싶어. 네, 기다릴게요. 아니, 그냥 옆에서 걷겠습니다. 둘은 말없이 걸었다.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어디선가 자전거 종소리가 들려왔다. 윤서는 자신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는 걸 느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윤서는 혼자 집에 돌아와 오래간만에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독백하듯 말했다. 나는 괜찮아질 거야. 아니, 이미 괜찮아졌는지도 몰라. 책상 위에는 블룸 재단의 초청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서도연이 선물한 작은 수첩이 있었다. 표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수첩을 펼쳐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하륜서, 서른의 봄,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 새벽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첫눈처럼 보이는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니까.